전화벨이 울렸을 때 나는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화만의 반짝이는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천루들은 마치 다이아몬드가 박힌 왕홀처럼 벨벳 같은 밤하늘을 꿰뚫으며 우리 국가의 부유함을 세상에 선포하는 듯 했다. 전화 너머에서는 아내 파티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이어 허황된 번영 속으로 박혀들었다. 아흐메드, 또 물이 끊겼어요. 야세프가 열이 나는데 의사 말로는 탈수 증세가 좀 있대요. 깨끗한 물이 필요한데 집에 비축해둔 물이 바닥났어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다. 힘을 준 탓에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창밖에는 휘황찬란한 도시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부의 수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전화기 속에는 탈수 증세에 시달리는 아들과 겨우 몇 리터의 식수 때문에 절망하는 아내가 있었다. 이 터무니없는 괴리감은 매일 내 가슴속을 반복해서 찢어발기는 듯하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아흐메드, 카타르 시정 및 환경부의 선임 엔지니어이다. 우리 국가의 발밑 땅에는 검은 황금이 흐르고 있으며 석유와 천연가스는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을 만큼 풍부하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석유보다 훨씬 비싸고 훨씬 희귀한 것이 있다. 바로 물이다. 이 땅은 이미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주에 휩싸여 있었다. 우리 지하에 물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고대의 염암층, 사브카이저에 꽁꽁 묶여 있었고 한 방울 한 방울이 작물을 죽이고 파이프를 부식시킬 만큼의 염분을 머금고 있었다. 80년이었다. 내 할아버지 세대부터 우리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애써왔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밀집되고 거대한 해수 담수화 공장 단지를 건설했다. 이 철강 괴물들은 밤낮으로 굉음을 내며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를 집어삼키고 연금술처럼 페르시아만의 짠 해수에서 귀한 생명의 근원을 추출해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위장과 같아서 비용이 막대하고 유지보수가 복잡했으며 생산량 증가는 도시 확장과 인구 팽창의 속도를 결코 따라잡지 못했다. 우리는 나라 전체가 부유했지만 마치 금산을 지키면서도 목말라 죽어가는 죄수들처럼 살고 있었다. 도시 상수도관망의 압력이 떨어져 수도꼭지에서 마지막 몇 번의 마른 기침 소리만 나올 때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무력감이 모두를 움켜쥐었다. 우리는 세상을 가졌지만 유독 발밑 이 땅의 갈증을 해결할 능력만은 없었다. 그리고 나 수자원 엔지니어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이었지만 이 위기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처럼 점점 더 조여드는 것을 그저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파티마의 전화는 이 거대한 국가적 위기를 순식간에 한 가정의 생존 문제로 압축시켰다. 아들 야세프, 열 때문에 붉어진 작은 얼굴이 내 눈앞에 떠올랐다. 그의 입술은 분명 말라 있었을 테고 그는 물을 달라고 울부짖었을 것이다. 이런 감정은 단지 아버지로서의 가슴 아픔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직업적 수치심이었다. 나는 복잡한 도시 관망을 설계했고 정밀한 수압 유량을 계산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생존 욕구 앞에서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은 너무나도 창백하고 무력해 보였다. 이것은 단지 내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도하의 병원에서는 식수 부족과 위생 조건 악화로 인한 탈수, 장염 등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수가 매년 여름소리 없이 증가하고 있었다. 나는 한 공립병원의 소아과 병동에 가본 적이 있었다. 그곳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희미하게 병고 특유의 시큼한 냄새가 맴돌고 있었다. 나는 병상에 누워있는 아이들을 보았다. 그들은 야세프와 또래였다. 작은 몸에 링거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고 투명한 액체가 한 방울 한 방울 그들의 메마른 혈관 속으로 주입되고 있었다. 그들의 어머니들은 침대 곁에 둘러서 있었고 눈빛에는 똑같은 불안과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위생에 무관심해서도 아니었다. 물이 정확히 계산되고 분배되어야 하는 사치품이 되었을 때 손 한 번 씻고 한 번 헹구는 것조차 어려운 선택이 되어버린 탓이었다. 의사는 나에게 많은 사례의 근본 원인이 단지 물이 충분히 깨끗하지 않거나 혹은 물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6글자는 카타르라는 이 나라에서 말해졌을 때 깊은 풍자로 가득했다. 우리는 월드컵을 위해 기적과 같은 경기장을 지었고 에어컨으로 야외 광장을 시켰으며 사막 호텔 수영장에서 손님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의 아이들이 언제든 깨끗한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보장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물 문제가 이미 경제와 기술의 범주를 넘어섰고 우리 민족 미래의 목줄을 직접 움켜쥐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그것은 더 이상 뉴스 속의 데이터나 내 책상 위의 보고서가 아니었다. 병원 아이들의 힘없는 울음소리이자 모든 주부의 굳게 닫힌 미간이었으며 우리 국가의 화려한 외양 아래 골마 터지고 있는 상처였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이 갈증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거의 전 세계를 향해 구원 신호를 보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가장 앞선 기술과 베테랑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이곳으로 왔다. 그들의 도착은 언제나 성대한 환영식과 희망에 찬 언론 보도를 동반했다. 나는 이런 프로젝트에 수없이 참여했으며 무수히 반복되는 희망과 좌절의 순환을 목격했다. 나는 한 유명한 미국 회사를 기억한다. 그들은 당시 가장 앞선 심층 지하 탐사 레이더와 중력 경사계를 운반해왔는데 장비는 컨테이너 몇 개를 가득 채웠고 마치 SF 영화 속 소품처럼 보였다. 그들의 수석 지질학자, 머리가 희끗희끗한 텍사스 출신 남자는 프로젝트 착수 회의에서 레이저 포인터로 거대한 지질도를 가리키며 자신의 3차원 대수층 모델링을 자신감 넘치게 선보였다. 그는 말했다. 신사 여러분, 문제는 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대로 된 곳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CT 스캔을 하듯이 이 사막을 꿰뚫어 볼 것입니다. 그들은 수백만 달러를 들여 사막 깊은 곳에 여러 개의 시추공을 뚫었다. 시추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시추기와 함께 공중에 매달리는 듯했다. 그러나 매번 퍼 올린 것은 탁하고 짠 진흙탕뿐이었다. 그 텍사스 전문가의 얼굴에 서렸던 자신감 또한 시추 깊이가 깊어질수록 사막의 흙먼지에 조금씩 가려졌다. 자, 결국 그들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결론은 이러했다. 이곳의 지질 구조는 예상보다 만 배나 복잡하며 염암층이 거대한 염분 가득한 스펀지처럼 모든 가능한 담수 통로를 오염시키고 있다. 따라서 해수 담수화 규모를 계속 확대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실행하고 있던 일이었다. 그들은 엄청난 컨설팅 비용을 챙겨 떠났고 탐사 장비에 짓밟혀 황폐해진 사막과 더욱 깊어진 우리의 실망만을 남겼다. 유럽팀은 다른 경로를 시도했다. 한 독일 컨소시엄은 야심찬 지하수 치환 계획을 제시하며 정화된 물을 주입하여 대수층을 씻어내 염분을 빼내려 했다. 이론은 완벽하게 들렸지만 우리 이 오래된 땅 앞에서는 그들의 정밀 공학조차 어린아이의 장난감 같았다. 주입된 물은 곧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괴물에게 삼켜진 듯했다. 그들의 실패 원인은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빌어먹을 예측 불가능한 지질 탓으로 돌려졌다. 이 땅은 마치 자신의 의지를 가진 듯 우리에게서 석유는 채굴하게 허락했으나 담수를 내어주는 것은 완강히 거부했다. 거듭되는 실패는 차가운 돌판이 겹겹이 쌓여 내 마음을 짓누르는 듯했다. 우리는 돈이 부족하지 않았다. 우리는 해결책을 위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용의가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게도 어떤 문제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와 기술조차 우리 국가의 물 문제 앞에서는 집단적으로 실패를 선언했다. 이는 나로 하여금 깊은 회의감을 품게 했다. 단순히 기술에 대한 회의뿐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굳게 믿어왔던 분은 만능이다라는 신념에 대한 회의였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경제력은 생존이 걸린 이 싸움에서 너무나도 무력해 보였다. 우리는 마치 화려한 감옥에 갇힌 듯했다. 열쇠는 눈앞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 열쇠를 자물쇠에서 어떻게 돌려야 할지 몰랐다. 절망적인 감정이 부서 내부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무감각해졌고 마치 이 해결 불가능한 숙명을 이미 받아들인 듯했다. 거의 굳어버린 듯한 이 절망 속에서 뜻밖의 이름 하나가 거론되었다. 바로 한국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고위급 회의에서 이 제안을 처음 들었을 때 첫 반응은 혼란스러움이었고 심지어 알아채기 어려운 약간의 경멸감마저 섞여 있었다. 한국,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광활한 사막도 없고 우리와 같은 극도로 복잡한 지질 환경도 없는 나라.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과학기술 강국인 미국과 엔지니어링 대국인 독일 전문가들조차 속수무책이었는데 한국인들이 무슨 비법이라도 있단 말인가? 내 머릿속에는 한류 드라마, 자동차, 전자제품이 떠올랐을 뿐 세계적인 수자원 난제를 해결할 최첨단 기술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제안을 한 이는 왕세자실의 고위 고문이었고 그의 말은 반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우리에게 자료를 보여주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이 복잡한 지질 환경에서 수자원 탐사 및 관리 분야에서 놀라운 성공 사례들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본국에서 많은 난해한 환경 문제들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지질 조건이 똑같이 열악한 몇몇 국가에서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자료는 다양한 전문 용어와 데이터 차트로 가득했으며 그들의 항공전자기 탐사 AEM과 스마트물 관리라는 기술을 보여주었다. 나는 이 자료들을 훑어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론만 내세우는 것은 언제나 쉬운 일이고 카타르에 온 외국 회사치고 화려한 PPT를 내놓지 않는 곳이 어디 있었던가? 그들이 말하는 성공 사례는 이 저주받은 땅과 비교하면 아마 언급할 가치조차 없을 것이다. 나는 당시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한다. 내 생각에 진정한 최고 기술의 주도권은 여전히 서구 세계의 손에 있었다. 이런 관념은 수년간의 학습과 업무를 통해 수없이 많은 서구 표준, 서구 장비에 의해 형성된 것이었다. 당시 내 인식 속에서 한국은 부지런한 추격자였을 뿐 우리에게 숙명적인 난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선도자 위치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내 마음은 모순으로 가득했다. 한편으로는 어떤 희망의 실마리라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또 한 번의 헛된 기쁨, 막대한 비용만 들이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쇼가 될까 두려웠다. 이런 모순은 다가올 한국팀에 대해 극도로 복잡하고 신중한 관망 태도, 즉 미약한 기대와 거대한 의심이 뒤섞인 냉담함을 품게 했다. 한국팀이 도에 도착한 날, 날씨는 유난히 더웠다. 나는 공항으로 그들을 마중 나갔는데 통로를 걸어 나오는 10여 명의 일행을 보았을 때 내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지는 듯했다. 그들은 미국 전문가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감과 과시적인 면모도 없었고 독일 엔지니어들처럼 엄격하고 말수가 적은 진지함도 없었다. 그들은 너무나 평범해 보였고 심지어 다소 침묵적이었다. 팀장은 박씨성을 가진 박사였는데 나와 비슷한 나이였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눈빛은 침착하고 집중되어 있었다. 그와 그의 팀원들은 별다른 인사를 길게 나누지 않고 그저 예의 바르게 악수한 후 바로 장비 통관과 탐사 현장 준비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묻기 시작했다. 그들의 실용적이고 겸손한 태도는 내가 이전에 접했던 모든 외국 팀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진정한 전환점은 타민 빈 하마드 알산이 국왕 에미르 카위 직접 주재한 특별 회의에서 일어났다. 그날 회의실의 분위기는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무거웠다. 한편에는 왕실 일원들과 정부 각 부처, 최고위 지도자들이, 다른 한편에는 박 박사와 그가 이끄는 한국팀이 자리했다. 국내 압력은 이미 임계점에 달했고 정부의 수자원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는 바닥나고 있었다. 소셜미디어는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찼다. 국왕의 표정은 비정상적으로 심각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민생 문제를 넘어 국가 안정과 정부 신뢰가 걸린 정치적 문제임을 깊이 알고 있었다. 그는 에둘러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박 박사에게 말했다. 박 박사, 나는 당신들의 보고서를 읽었고 고문들의 조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들의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 국민, 내 국가는 더 이상 비싼 시도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박 박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거대한 전자 디스플레이로 걸어가지도 않았고 어떤 PPT도 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침착하게 국왕을 바라보며 또렷하지만 크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폐하, 지질과학에서는 100%의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은 데이터와 물리 모델에 기반한 정밀 과학이며 확률적 추측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곳의 물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 모델이 계산해낸 물의 정확한 위치와 매장량을 검증하러 온 것입니다. 이 말은 회의실의 미세한 동요를 일으켰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능성이 큽니다와 같은 외교적 수사만 듣는데 익숙했기에 이렇게 과학 선언에 가까운 자신감은 처음 듣는 것이었다. 국왕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마치 박 박사의 내면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참석한 모든 이들이 숨을 들이켜게 할 말을 내뱉었다. 좋소. 나는 당신들에게 48시간을 주겠소. 당신들 장비가 가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계산하겠소. 48시간 이내에 당신들이 내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 음용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지하 담수원을 찾아낸다면 카타르는 귀국과 최고 수준의 기술, 전략적 협력 관계를 수립할 것이요. 만약 실패한다면 그는 말을 멈추었고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는 돌처럼 묵직했다. 당신들 팀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즉시 카타르를 떠나야 할 것이요. 또한 우리는 이번 협력의 실패를 국제사회에 통보할 것이요. 회의실 전체가 쥐죽은 듯 고요했다. 나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입찰이 아니었다. 국가의 신뢰를 건 도박이었다. 48시간 우리를 80년 동안 괴롭혔던 난제에 비하면 터무니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다. 이것은 최후 통첩이자 궁지에 몰려 배수진을 친 듯한 결단이었다. 나는 박 박사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에서 한 조각의 당황스러움이나 주저함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희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의 의심, 편견, 그리고 관망은 거대한 긴장감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 순간 극히 좁은 궤도 위에 올려졌다는 것을. 빛을 향한 기적이거나 아니면 더욱 깊은 심연으로의 추락, 그리고 나와 나의 국가는 이 맹렬히 달리는 전차에 함께 묶여 있었다. 회의가 끝난 그 오후, 부서 전체는 광란적이지만 질서 있는 분주함에 휩싸였다. 한국팀은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았다. 그들이 가져온 장비는 내가 이전에 보았던 어떤 탐사 장비와도 달랐다. 육중한 시추기도 거대한 트럭도 없었다. 그들의 핵심 장비는 특별히 개조된 헬리콥터였다. 헬기 동체 아래에는 거대한 육각형 고리 모양의 장치가 매달려 있었다. 박 박사는 나에게 이것이 자신들의 항공과도 전자기 탐사 시스템 AEM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지하로 전자기파를 방출하고 서로 다른 지층에서 되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하여 고정밀 3차원 지하 저항률 지도를 그려낸다. 아흐메드 엔지니어님, 그는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흐름을 가리키며 나에게 말했다. 전통적인 탐사는 마치 바닷가에서 바늘로 쌀알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전체 바닷가를 X선으로 투시하는 것이죠. 염수, 점토, 그리고 담수는 전도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지도에서는 그것들이 확연히 다른 색깔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순수한 담수를 나타내는 파란색 영역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임시로 설치한 이동지휘본부 안에 서서 화면에 끊임없이 변하는 다채로운 지도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미래 세계에 들어선 원시인 같은 느낌을 받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와 서구 기업들은 모두 지점, 선정 시추 테스트 방식을 따랐는데 이는 값비싸고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의 시행착오 방식이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처음부터 전체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인식 모델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들은 육중한 시추기 대신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를 사용했고 지질학자들의 경험적 추측 대신 정밀한 알고리즘을 활용했다. 헬리콥터는 국왕이 지정했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가망 없다고 판단했던 사막 지역 상공을 격자형 경로로 오가며 비행했다. 데이터는 지휘본부로 끊임없이 전송되었다. 한국팀의 엔지니어들은 놀랍도록 조용했고 키보드와 마우스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들은 모두 헤드셋을 착용하고 각자 앞 화면에서 깜빡이는 데이터에 집중했다. 격렬한 토론도 큰 소리 논쟁도 없었다. 오직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효율적인 협업만이 존재했다. 나는 박 박사와 그의 핵심팀이 항공전자기 탐사 데이터를 그들이 가져온 또 다른 지상 미세 중력 탐사 데이터와 중첩 분석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우리 발밑 땅에 대한 전례 없는 심층, 디지털 트윈 모델을 구축하고 있었다. 시간은 1분 1, 초씩 흘러갔다. 나는 공기 중의 압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정부 연락관은 매시간 전화하여 진행 상황을 물었다. 나 또한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팀은 시종일관 놀라운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데이터 세계에 완전히 몰입된 듯 했고 외부의 압력은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27시간째 되던 때 모델이 드디어 완성되었다. 박 박사는 나를 메인 화면 앞으로 불렀다. 그것은 거대하고 다채로운 3차원 지질 단면도였다. 그는 그중 한 구역을 가리켰다. 지하 약 150m 깊이의 두꺼운 점토와 염암층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비정상적으로 순수한 파란색을 띠는 렌즈 모양의 구조였다. 바로 이곳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비정상적으로 단호했다. 저희의 다중 데이터 교차 검증에 따르면 이 지역은 고립된 염분 오염이 없는 고대 수로 대수층입니다. 매장량은 매우 상당합니다. 나는 그 파란색 영역을 응시했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하단 말인가? 모두가 포기했던 곳에서 이제 마지막 물리적 검증을 위해 시추를 해야 합니다. 박 박사가 말했다. 시추기는 데이터 모델이 지정한 그 정확한 좌표 지점으로 신속하게 운반되었다. 시추기가 회전하며 메마른 모래를 뚫고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의 숨이 멎는 듯 했다. 우리는 시추 플랫폼 주위에 둘러서서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그 검고 깊은 구멍을 응시했다. 이 마지막 검증이 모든 것을 결정할 터였다. 48시간의 카운트다운은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모두의 머리 위에 매달려 있었다. 시추기는 굉음을 내며 데이터로 구축된 그 희망을 향해 1m씩 전진했다. 시추기가 150m 깊이에 도달했을 때 현장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다. 왕실 참관인, 정부 대표, 우리 현지 엔지니어들, 그리고 시종일관 침착함을 유지했던 한국팀까지 모든 이의 시선이 토출구에 모였다. 먼저 탁한 진흙탕이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이내 맑고 깨끗한 물줄기가 솟구쳐 올랐다. 현장은 일순간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몇몇은 감격에 겨워 서로를 얼싸안았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관건은 물의 수질이었다. 채수 요원이 즉시 앞으로 나서 무균병에 물을 가득 받아 현장의 이동 실험실로 재빨리 옮겼다. 그 짧은 10여 분의 기다림은 마치 한 세기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나는 북처럼 울리는 내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실험실의 데이터는 프로젝터를 통해 지휘본부의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표시되었다. 총, 용존 고형물, TDS. 수치가 마침내 안정되었을 때 스크린 앞의 모든 사람들은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스크린에는 숫자 하나가 나타났다. 우리가 꿈에서조차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숫자였다. 물의 순도는 99.9%에 육박했다. 이는 거의 병에 든 순수한 물과 다름없었다. 정적은 몇 초 동안만 지속되었고 곧이어 터져 나오는 귀청을 찢을 듯한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사람들은 뛰고 소리쳤으며 일부 나이 지긋한 엔지니어들은 심지어 눈물을 흘렸다. 나는 박 박사와 그의 팀원들의 얼굴에도 마침내 안도하는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환호하지 않았고 그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을 뿐이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승리자들만의 무건의 약속이었다. 나는 멍하니 제자리에 서 있었고 머릿속은 백지 상태였다. 80년, 무려 80년이었다. 몇 세대에 걸친 노력, 무수한 막대한 비용을 들인 실패, 전 세계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 땅이 단 48시간 만에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이것은 개량도 최적화도 아니었다. 이것은 혁명이었다. 데이터와 정밀과학이 촉발한 우리의 숙명을 향한 혁명이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 손으로 지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맑은 샘물을 한 움큼 받아보았다.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흙냄새 섞인 신선함이 느껴졌다. 한 모금 마시자 달콤하고 순수하며 짠맛은 한 점도 없었다. 그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내가 쌓아 올렸던 기술, 권위, 세계 질서에 대한 인식 체계였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자연적 난제에 직면했다고 여겼지만 한국인들은 우리가 직면했던 것이 사실은 인식의 한계였음을 증명했다. 우리는 줄곧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실제 존재하지만 우리가 간과했던 보물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48시간과 80년, 이 잔혹한 대비는 무거운 망치처럼 나의 모든 오만과 편견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지식과 능력에 대한 진심 어린 깊은 경외감이었다. 기적의 발생이 즉시 모두가 행복해하는 결말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수원지를 통해 정화된 수돗물이 도시 관망을 타고 각 가정으로 흘러들기 시작했을 때 예상치 못한 압류가 사회의 그림자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물 위기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만 더 복잡하고 위험한 것, 즉 뿌리 깊은 이권, 네트워크를 건드리고 말았던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물이라는 희귀 자원을 둘러싸고 거대한 이익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해수 담수화 공장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국제기업과 현지 대리인들이 포함되었는데 그들은 매년 정부로부터 막대한 에너지 보조금과 운영비를 받아갔다. 또한 수백 대의 물탱크 트럭을 소유한 운송회사들도 있었다. 물 공급이 부족할 때 그들이 운반하는 물 한 톤은 천문학적인 가격에 팔려나갔다. 심지어 소수의 개인 염정을 통제하며 주변 지역 사회에 질 낮은 정화수를 판매하는 가족 세력들도 존재했다. 그들에게 물의 희귀성은 곧 부의 원천이었다. 한국팀의 성공은 그들에게 있어 밑동을 흔드는 재앙과 다름없었고 그들의 사업 모델의 근간을 직접적으로 파괴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온갖 종류의 소문이 바이러스처럼 민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새로운 지하수에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음모다. 그들이 이 물로 우리의 생명줄을 통제하려 한다. 이 수원지는 곧 고갈될 것이고 이것은 사기극일 뿐이다. 이러한 언론들은 소셜미디어와 일부 매수된 개인 미디어를 통해 무한히 증폭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새로운 수원지 사용을 거부하고 기꺼이 비싼 생수와 물탱크 트럭이 가져다주는 물을 계속 구매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나는 새로운 수원지 홍보를 위한 대중소통 프로젝트를 책임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저항이 얼마나 강력한지 몸소 느끼게 되었다. 내가 주최한 한 지역 설명회에서 한 남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내게 따져 물었다. 아흐메드 엔지니어님, 이 물이 안전하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반세기 동안 운영된 해수 담수화 공장들은 국제 표준 인증을 받았습니다. 당신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지하수, 누가 우리의 건강을 책임질 겁니까? 그의 말은 즉시 많은 이들의 동조를 얻었다. 나는 그 배후에 조직적인 선동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들의 목적은 공포와 불신을 조장하여 새로운 시스템의 확산을 방해하고 그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정부 내부에서도 일부 흔들리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기존의 이익 집단들은 많은 권력 있는 인물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우리는 과학기술로 자연을 이겨냈지만 지질 구조보다 더 복잡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임을 깨달았다. 나는 이 변화가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신뢰 위기에 직면하여 박 박사와 그의 팀은 다시 한번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의 행동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논쟁하거나 반박하는 대신 훨씬 더 직접적이고 철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바로 극한의 투명성이었다. 정부 고위층과의 긴급 협의 끝에 원천 신뢰 계획이라는 작전이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우선 우리는 도시의 주요 광장과 모든 새로운 수원지가 공급하는 지역사회에 수십 개의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스테이션을 설치했다. 각 모니터링 스테이션에는 대형 전자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24시간 내내 수원지부터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는 전체 과정의 수질 데이터를 공개했다. TDS, pH값, 미생물 함량 등 수십 가지 핵심 지표들이 포함되었다. 이 데이터들은 시청 실험실, 제3자 국제 인증기관의 데이터와 동기화되어 누구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우리는 모든 시민에게 수원지의 핵심 지역을 개방했다. 시민들은 예약 후 방문하여 물이 어떻게 추출되고 검사되며 관망으로 공급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언론, 학교, 비정부 기구들을 초청하여 그들 스스로 검사 장비를 가져와 자유롭게 샘플을 채취하도록 했다. 박 박사와 그의 팀, 그리고 우리 현지 엔지니어들은 그곳에 서서 누구의 어떤 질문에도 답해 주었다. 나는 한 개방의 날을 기억한다. 이전에 지역사회 회의에서 내게 격렬하게 따져 물었던 그 남자도 와 있었다. 그는 예의를 데리고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나는 먼저 다가가 샘플 병을 건네며 말했다. 선생님, 직접 물 한 병을 받아서 선생님이 믿는 어떤 기관이든 가져가서 검사해 보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선생님과 가족분들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병을 받아 침묵 속에 물을 채웠다. 이 과정은 몇 주간 지속되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과 비판적인 태도로 찾아왔다. 하지만 그들이 바닥까지 보이는 맑은 저수지를 보고 스크린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우수 수질 데이터가 표시되는 것을 보았으며 직접 모니터링 스테이션에 수도꼭지를 틀어 그 달콤하고 시원한 물을 마셨을 때 그들의 얼굴 표정은 의심에서 서서히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신뢰로 변화해갔다. 데이터의 힘은 냉정하고 강력하다. 그것은 소문처럼 선동적이지 않지만 모든 거짓말을 꿰뚫을 수 있다. 그 아버지가 자신의 검사 보고서를 들고 다시 나를 찾아와 사과와 감사를 표했을 때 나는 우리가 이겼음을 알았다. 이 소동은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전례 없는 방식으로 정부, 한국기술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긴밀하게 연결시켰다. 사람들은 더 이상 수돗물 공급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새로운 수자원 시스템 품질의 감시자이자 증인이 되었다. 이러한 극도의 공개와 투명성을 통해 우리는 소문을 분쇄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구축했다. 이 과정은 내게 귀중한 교훈을 주었다. 기술 자체는 성공을 보장하지 않으며 기술이 신뢰와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신뢰 위기의 진정은 우리가 한국과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프로젝트 계약 관계가 아니라 깊이 연계된 전략적 파트너십이었다. 국왕은 박 박사를 필두로 한 한국 전문가 팀에게 국가 최고 훈장을 직접 수여했으며 한 공개 연설에서 이번 협력을 카타르의 미래를 위한 기술적 초석이라고 정의했다. 이후 양국 정부는 수자원 관리, 스마트 농업, 환경기술, 인재 양성을 포괄하는 일련의 장기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질자원연구원은 도해 공동연구개발센터를 설립했으며 카타르를 중동 지역 전체의 수자원 기술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가 속한 부서도 재편되어 새로운 국가수자원 전략국이 설립되었고 나는 운 좋게도 기술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임명되어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 전국적인 스마트물 네트워크를 기획하고 건설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우리의 업무는 더 이상 단순히 물을 찾고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 감지하고 스스로 조절하며 스스로 최적화하는 지능적인 생명체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전국 상수도 관망에 수만 개의 센서를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수압, 유량, 유속, 수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데이터들은 새로 건설된 우리 국가의 수자원 데이터 센터로 모여들었고 거대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통해 우리는 스크린에서 국가 전체 수맥의 모든 호흡과 심장 박동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웅장한 청사진이었고 물 위기와 완전히 작별하려는 백년 대계였다. 나는 매일 밤늦게까지 한국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알고리즘을 논의하고 모델을 최적화하며 기술적 세부 사항들을 놓고 논쟁했다. 나는 그들에게서 기술뿐만 아니라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업무 방식을 배웠다. 내 마음은 이미 처음의 의심과 경외심에서 깊은 공감과 동료애로 변해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갑과 을이 아니라 이 나라의 물 미래를 위해 함께 싸우는 전우들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새로운 질서가 곧 확립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바로 그때 갑작스럽고 거의 치명적인 위기가 다시 한번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목요일 오후 주말까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었다. 도시 전체는 다가올 휴일을 앞두고 들떠 있었다. 갑자기 우리 데이터 센터의 경보 시스템에서 귀청을 찢는 듯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다. 거대한 디지털 트윈 스크린에서 도시 동부 주 상수도관망 압력을 나타내는 곡선이 끊어진 연처럼 수직으로 떨어져 내렸다. 1번주 펌프장 연락 두절, 압력 수치 0으로 표시. 한 젊은 엔지니어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연이어 2번, 3번 펌프장의 신호도 끊겼다. 스크린에서 정상적인 물 공급을 나타내던 넓은 파란색 영역이 몇 분 만에 급속도로 단수를 의미하는 빨간색으로 변했다. 이는 주요 산업 단지와 몇몇 대형 주거 지역을 포함한 도시 전체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이 전면적인 단수 사태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했다. 나는 현기증을 느꼈고 피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듯 했다.
이 시스템은 우리 모두의 피땀 어린 노력과 자부심이었다. 여러 백업 및 이중화 기능을 갖추도록 설계되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대규모의 동시다발적인 시스템 마비가 발생할 수 없었다. 유일한 설명은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파괴였다. 박 박사와 나는 즉시 긴급 복구팀을 이끌고 사고가 발생한 1번 펌프장으로 차를 몰아갔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눈앞의 광경은 우리의 최악의 추측을 확인시켜 주었다. 펌프장 대문은 강제로 부서져 있었고 통제실 안에는 핵심 제어 모듈과 예비 전원이 산산조각 나 있었다. 몇몇 중요한 케이블은 날카로운 도구로 잘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다.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계획된 야만적인 공격이었다. 뒤이은 몇 시간 동안 나쁜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왔다. 다른 몇몇 주요 지점들도 유사한 파괴를 당했다. 이는 분명 새로운 수원지로 인해 이익을 잃은 구세력들의 광적인 방역이었다. 그들은 여론전에서 우리를 이길 수 없자 이런 가장 원시적이고 비열한 수단을 택하여 거대한 물 공급 재앙을 일으킴으로써 새로운 시스템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들 자신의 복귀를 위한 명분을 만들려 한 것이었다. 위기는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단수 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산업 단지의 공장들은 강제로 가동을 중단했다. 우리가 단시간 내에 물 공급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어렵게 쌓아 올린 국민들의 신뢰마저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터였다. 정부에서는 잇따라 전화가 걸려왔고 그 목소리에는 불안과 질책이 가득했다. 거대한 압력이 먹구름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짓눌렀다. 이 시스템은 아직 젊었고 그 기반은 완전히 확고하지 않았다. 이번 타격은 치명적일 수도 있었다. 이 혼란과 절망 속에서 박 박사는 다시 한번 놀라운 침착함을 보여주었다. 그는 한국과 카타르의 모든 엔지니어들을 소집하여 1번 펌프장에 파괴된 통제실에서 특별한 전시회의를 열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소란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비정상적으로 또렷했다. 지금은 공포에 질리거나 서로를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적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속수무책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을 과소평가했고 무엇보다 우리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화이트보드에 전체 관망의 구조도를 그리고 손상된 지점들을 하나하나 표시했다. 파괴자들은 뇌를 파괴하면 시스템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계한 것은 분산형 네트워크입니다. 각 노드는 일정한 독립적인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파괴된 중앙 제어를 우회하여 수동 개입과 원격 명령을 통해 예비 회선을 재활성화하고 임시적인 물 공급 순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강심제처럼 사람들의 감정을 빠르게 안정시켰다. 이어진 시간 동안 시간과의 싸움이 도시 동서양 끝에서 동시에 펼쳐졌다. 한국의 시스템 설계자들과 우리 관망 엔지니어들은 긴밀히 협력하여 제어 코드를 다시 작성했고 장비 전문가들은 예비 부품을 들고 파괴된 몇몇 펌프장을 오가며 가장 핵심적인 하드웨어 복구를 진행했다.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것은 단수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많은 시민들이 파괴자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공포와 불평에 휩싸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단수가 되지 않은 지역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에 저장해둔 물을 단수 지역의 친척이나 이웃에게 가져다 주었다. 일부 지역사회의 젊은이들은 심지어 자원봉사팀을 조직하여 자가용으로 복구 장비와 물품 운송을 도왔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 우리 수맥을 지켜요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를 응원했다. 그들은 실제 행동으로 파괴자들에게 선언했다. 우리가 구축한 것은 단순히 물 공급 시스템만이 아니라 더 나은 삶에 대한 공동의 염원과 그것을 지키려는 결의라는 것을 말이다. 이러한 신뢰에서 비롯된 행동력은 적들이 결코 계산할 수 없는 힘이었다. 약 36시간 동안 밤샘 사투를 벌인 끝에 토요일 새벽 도하의 스카이라인에 첫 햇살이 비칠 무렵 마지막으로 파괴되었던 펌프장의 예비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재활성화되었다. 나는 데이터 센터 스크린 앞에 서서 단수를 나타내던 빨간색 영역들이 하나하나 생명과 희망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는 성공했다. 우리는 시스템을 복구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이 위기 속에서 진정으로 국경을 넘어선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팀을 단련시킨 것이다. 이번 파괴 사건은 우리에게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지만 동시에 하나의 계기가 되어 전체 수자원 시스템의 기술적 진화를 깊이 성찰하고 가속화시켰다. 우리는 강력한 시스템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함을 깨달았다. 박 박사의 주도에 우리는 수망 2.0 업그레이드 계획을 시작했으며 이 시스템을 자동화된 시설에서 진정한 지능형, 유기체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도입했다. I는 관망에 설치된 수만 개의 센서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끊임없이 학습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AI는 어떤 인간 엔지니어보다도 훨씬 더 일찍 미세한 이상, 변동, 예를 들어 특정 밸브의 미세한 누수나 부식으로 인한 특정 파이프 구간의 수압 변화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시스템은 더 이상 고장이 발생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렸다가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정비를 수행하여 문제가 싹트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경고를 보내고 최적의 해결책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또한 전체 수자원 시스템을 위한 완벽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했다. 이는 가상세계의 현실 세계와 똑같은 수자원 네트워크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펌프장 압력 조절, 파이프 교체와 같은 모든 작업은 먼저 가상 모델에서 시뮬레이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평가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때까지 검증한 후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작업 위험을 크게 줄이고 의사결정의 과학적 합리성을 높였다. 동시에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운영 기록 시스템을 배포했다. 시스템에 대한 모든 명령 변경, 모든 밸브의 개폐 기록은 변조 불가능한 분산 원장에 기록된다. 이로써 악의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모든 작업은 숨길 수 없게 되었고 지난번과 같은 인위적인 파괴 사건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나는 이 기술 혁명에 온몸을 바쳐 몰두했다. 나는 내 팀을 이끌고 한국의 AI 전문가들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과 함께 밤낮으로 개발과 테스트에 매진했다. 이 과정은 기술에 대한 나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나는 진정한 기술이란 차가운 기계와 복잡한 코드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방식이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스스로 완성해가는 생명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 팀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히 장비나 해결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데이터, 알고리즘, 그리고 현실 세계를 깊이 융합하는 철학이었다. 그들은 우리가 단순히 수자원을 채굴하는 국가에서 수자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아는 국가로 변화하는 것을 도왔다. 수망 2.0 시스템이 점차적으로 완성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한때 메말랐던 이 땅의 깊은 사회 경제적 변화가 조용히 일어났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수원은 촉매제처럼 우리 국가 발전의 모든 세포를 활성화시켰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농업 분야에서 나타났다. 과거에는 물 부족으로 인해 우리 농업은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였고 대부분의 채소와 과일은 값비싼 수입에 의존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의 지원 아래 새로운 기술로 채굴된 지하수를 활용하여 수많은 거대한 현대식 온실이 사막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났다. 우리는 첨단 점적 관수 및 수경 재배 기술을 채택하여 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작물의 뿌리에 정확하게 공급했다. 나는 한때 이런 사막 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온실안은 푸른빛으로 가득했고 줄지어 늘어선 토마토, 오이, 상추 등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농장주는 이제 국내 시장의 수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에도 수출을 시작했다고 나에게 말했다. 덩굴에 매달린 붉은 과일들을 보면서 나는 그것이 단순히 채소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식량 안보와 경제 다각화의 희망으로 보였다. 산업 또한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맞이했다. 반도체 냉각, 정밀 화학과 같이 물 소비량이 많은 제조업은 과거 카타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충분한 수자원 공급과 우리의 기존 에너지 우위가 결합되어 이러한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이곳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산업 단지들이 계획되고 건설되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전통적인 석유 및 가스 분야와는 다른 기술 집약적인 일자리가 대량으로 창출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물값이 대폭 하락하여 더 이상 물 사용에 대한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게 되었다.
도시에는 더 많은 공원과 녹지 공간이 생겨났고 아이들은 잔디밭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게 되었다. 한때 사치품이었던 가정용 수영장도 점점 더 보편화되었다. 한 번은 아들 야세프를 데리고 새로 지은 동네 공원에 놀러 갔는데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은 물줄기를 보자마자 흥분해서 뛰어들어가 물방울의 옷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순수한 웃는 얼굴을 보면서 나는 감회가 깊어졌다. 그 세대에게 물의 풍요로움은 타고난 권리일 것이며 우리 세대처럼 이를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꿈이 아닐 것이다. 이 모든 변화는 바로 한국 기술에서 비롯된 최초의 돌파구에서 시작되었다. 물, 이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요소는 도미노의 첫 패처럼 한번 쓰러지자 일련의 긍정적이고 깊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우리 국가의 경제와 사회 전반을 재편했다. 카타르가 수자원 문제에서 이룬 혁명적인 돌파구는 곧바로 가뭄으로 고통받던 중동 지역 전체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과거에는 우리가 전 세계를 돌며 도움을 구하는 학생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이들이 배우러 찾아오는 선생님이 된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오만 등 여러 국가의 대표단이 도하로 끊임없이 찾아왔다. 그들은 우리의 수원지를 방문하고 스마트 수자원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를 시찰하며 우리 엔지니어들과 심도 깊은 교류를 가졌다. 이러한 회의에서 나는 종종 기술 책임자로서 그들에게 우리의 카타르 모델을 소개했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의 항공 전자기 탐사 데이터를 보여주고 인공지능 예측 정비 시스템을 설명하며 신뢰 위기와 고의적 파괴에 대응했던 우리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했다. 매번 내가 강단에 서서 연단 아래 앉아 우리와 마찬가지로 물 때문에 불안해했던 이웃 국가의 동료들이 놀라움과 부러움이 뒤섞인 표정을 짓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이 솟구쳐 올랐다. 이 자부심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우리가 이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역적 영향력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 정부와의 협의해 카타르는 한국과 공동으로 다른 걸프 국가들에게 우리의 성공 모델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합작기술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고 많은 인원이 내가 직접 훈련시킨 젊은이들로 구성된 우리 엔지니어 팀을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 이웃 국가들의 지질 탐사와 수자원 네트워크 계획을 돕기 위해 파견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쪽이 아니라 기술을 통합하고 응용하며 수출하는 주체가 되었다.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던 국가에서 지역 전체의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리더로 변모한 것이다. 이러한 역할의 변화가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준 자신감과 국제적 지위 향상은 그 어떤 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험난했던 이 여정을 되돌아보면 물 위기에 직면했을 때의 무력감과 절망, 한국 팀에 대한 의심과 관망,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을 때의 충격, 이익 집단의 방역에 대한 분노,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로 모델을 수출하는 자부심까지. 나는 종종 밤늦게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이 모든 것을 회상하곤 한다. 나는 한때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던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한 국가의 진정한 힘은 지하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이다. 80년 동안 우리는 부유한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깨끗한 물 한 방울에 목줄이 잡혀 있었다. 우리는 불을 통해 세상의 모든 기술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수많은 실패는 올바른 인식과 방법론이 없으면 아무리 첨단 장비라도 한낱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한국 팀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표면적으로는 기술이었지만 그 핵심은 새로운 사고방식이었다. 데이터에 기반하고 정밀함을 목표로 하며 시스템적인 방식으로 복잡하고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맞서는 방식 말이다. 그들은 48시간 만에 우리의 80년 시행착오를 뒤집었다. 그 배경에는 과학에 대한 극도의 존중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 해결에 장인정신이 담겨 있었다. 나는 점차 깨달았다. 진정한 국가의 부는 지하의 석유가 아니라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 손에 쥐고 있는 기술, 그리고 사회 전체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신뢰와 협력이라는 것을.
석유는 언젠가 고갈될 것이지만 문제 해결 능력과 그로 인해 구축된 혁신 생태계는 미래의 어떤 도전 앞에서도 우리를 불패의 위치에 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한때 국가의 부유함에 깊이 자부심을 느꼈고 물 문제 해결에 실패했을 때는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이제 나의 자부심은 새롭고 더욱 견고한 초석을 갖게 되었다. 나는 이 위대한 변화의 목격자이자 건설자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내 국가가 자원의 저주에서 벗어나 기술과 지혜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걷게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한국에 대한 나의 감정 또한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섰다. 그것은 진심 어린 존경과 감탄이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작은 나라라도 독특한 기술과 지혜를 통해 전 세계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는 늘 부는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경험은 나에게 진정한 부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남들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21세기 무엇이 한 국가의 진정한 강대함을 정의하는가? 그것이 보유한 자원인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가? 이 질문에 대해 나는 여전히 깊이 고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